그 서양 철학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는데, 플리피드 러닝에서 이제 아직 연락 못 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강의를 일단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강의를 듣고 그걸 이해해서 또 다른 텍스트 쪽으로 가는 부분의 공부 방법이 사실은 있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본 결과 이제 그렇게 가도 되는데, 지금 뭐 이런 어떤 건너뛰어야 되는 플랜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를 하고 최대한 제가 강의하는 부분에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공부를 하고 나서 강의를 듣고 그 용어들이나 강의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강의를 듣다가 어렵다고 포기를 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의문점이 있으면 이렇게 체크를 해놨다가 나중에 정모할 때 그렇게 일단 물어보고 알아가는 그런 형태의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강의 듣는 형태의 어떻게 보면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이 이론 강의에서 지금 6년 동안 기출됐던 부분을 이 교재에서 한번 곰곰이 살펴보면 굉장히 적중 빈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바깥으로 출판하지 않았던 이지스라는 교재에서 글자 하나도 거의 안 바꾸고 지금 이 교재가 이렇게 유지가 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0 지금 13년 그때 1월 달에 기존의 그 제가 강의를 2003년부터 해가지고 2013년이니까 10년차 강의죠. 그럴 때 제가 기억이 이제 1월 초 정도부터 제가 그 전까지 그 썼던 문제나 모든 뭐 어떤 프린트나 이런 것들을 수합을 해서 이제 뺄 걸 빼고 그렇게 해서 기억이 한 2주 정도가 일단 소요됐던 것 같아요. 사실상. 그래서 왜냐면 이제 시간은 이제 그렇게 뭐 사실 교육학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틀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금 걸린 게 상당 기간을 본다면 이제 거의 재작년 제가 박사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재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원고가 이제 마감이 됐어요. 제가 지금 얼굴이 좀 퉁퉁 부어 있는데 거의 뭐 팔이나 어깨를 못 쓸 정도로 사실 뭐 밤낮 없이 해서 일단 그 교과 원고가 다 마무리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 소요되는 기간들을 보면 뭐 상당히 이 책 상권 쓰는 데는 시간이 적게 걸린 편이죠. 선생님들도 이제 그게 공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쌓이고 정리되고 쌓이고 정리되다 보면 어느 지점에 가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이 축적되고 어떻게 보면 완성이 어떻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2017년에 갑자기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그 원고 상권하고 학원을 갑자기 이렇게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 2017년도였는데 제가 학부 강의를 맡고 그때 강의를 한 3개 정도가 미리 갑자기 일 생기기 전에 1월 달에 플랜이 다 짜여져 있어 가지고 그리고 대학원 그때 당시에 3학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 정도의 플랜이 다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 학원에서 문제가 터져 가지고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해에 3월 18일에 제가 학원을 나오면서 파일을 그대로 이렇게 학원 쪽으로 건넸기 때문에 문맥하고 오타를 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3월달 강의 끝나고 나서 5월달 부분에 그 학원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원래는 이제 이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었어요. 원래는 그게 이제 아주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2007년쯤에 완성했던 그 철학이죠. 그게 이제 포레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이제 철학 한 권, 그 다음에 정치학 한 권, 그 다음에 교과교육론 한 권 이렇게 돼 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교재를 출판하지 않고 원고를 바로 냈을 때도 사실은 이 세 권이 어떻게 보면 나눠져 있었어요. 나눠져 있었는데 그때 학원에서 일단 상권하고 학원으로 일단 두 권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학원 역시도 글이 안 잡힌 상태에서 사실은 나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강의를 어느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봐, 그해 제가 깜짝을 놀랬던 부분이 2017년도에 3월 18일에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해 한 10월 정도죠. 10월 정도에 이 교재가 상하가 1000권이 다 나갔다는 거야. 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있을 수 없냐면, 제가 1등을 할 때 2006년도에 수강생 숫자는 제일 많았는데, 그때도 1년 걸렸어요. 상하 다, 그 책이 다 나가는 데가. 이제 그 주된 요인이 이제 그 도덕교사 카페에 이제 이런 글이 아마 올라왔던 게 아마 주된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수강생 대비 합격자 수가 월등히 높다.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일단 교재 부분에 관련되는 이야기가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그 판단은 잘된 판단도 있고 잘못된 판단도 있어요. 제 강의를 이 교재를 볼 때 강의를 듣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학원이 제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이 볼 때니까 이게 이제 원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한 문장 안에 주어가 2개, 3개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문 형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원은 손을 본다고 조금 손을 본 상태고, 이 상권은 칸트의 의무 도입 부분에 한 줄인가 정도를 제가 약간 넣고, 하나도 그럼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 텍스트가 뺀 게 없어요, 사실은.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교재를 6년 동안 잘 쓴 거죠. 학원 강의를 듣든지 듣지 않았든지 간에 잘 쓴 거고, 이제 이 교재를 내면화했을 때 실질적인 점수 자체가 굉장히 월등하게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잘 써왔는데, 제가 이제 교재를 다시 잘 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존중시키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올해 강의 듣는 수강생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플러스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강의 뿐만이 아니고, 일단 플립티드에서 일단 의논을 좀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각 챕터별로 프린트가 추가되어 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완을 어떻게 보면 해와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 교재는 그 특성이 바로 이제 어떤 특성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냐면, 이 교재가 이제 예를 들어서 200페이지를 읽고 뭐 10페이지 정도를 이 교재를 일반적인 학원 어떻게 강의에서 줄일 수 있다면, 이 교재의 10페이지는 500에서 600페이지에서 10페이지로 줄인 거와 마찬가지예요. 제가 과거에 그 일반적인 텍스트 있죠? 그 텍스트 형식에서 네모 박스에서 원문 잡아 넣는 이제 그 책이 제가 2003년부터 해가지고 2012년까지 썼던 어떤 텍스트예요. 그 책을 제가 왜 버렸냐면, 구멍이 무지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테일하지 않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을 때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부분이에요. 지금 선생님들이 그 다수는 아니겠지만, 지금 합격을 어느 정도 부분에서 많이 뽑았을 때 해서 들어가는 걸 가만히 보면 이거예요. 양으로 그냥 붙이는 거야. 내 교재도 일반적인 양이고 자료도 일반 양이야. 그러니까 이제 윤리과 교수님들하고 논의를 해본 결과 뭐냐면, 그러니까 5년에서 6년 걸린다는 거야, 합격하는데.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일단 알아서 그 어떻게 보면 판단을 일단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임용 합격이 가장 많이 나오는 모 두 학교를 분석을 해보면 초수가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교원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합격자의 70%가 다 초수예요. 근본적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학원과 언어를 보기보다는 기본서 언어를 바로 봤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플랜대로 갈 때 기본서가 너무 버겁다라고 한다면 극약 처방을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교재예요. 이 교재를 제가 제 제자 중에서
두 번의 지역이 시험을 쳤는데 컷에서 12점, 한 번은 13점 높았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이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을 교사 생활하고 이제 지금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칸트면 칸트, 흉이면 흉, 어느 챕터의 구절을 쓰라고 한다면 그냥 세포가 살아날 정도로 지금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이 교재 안에 있는 것은 윤리과에 쓸 수 있는 지금 거의 철학의 기본서에 한 70에서 80%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지금 부차적으로 일단 플립디드에서 일단 프린트를 나눠주는 부분하고 일단 더해서 잘 가고 나머지 부분에 어떤 커리에서 플랜대로 간다면 그 정확도를 높인다면 선생님들께서 몇 년의 시험을 걸려가지고 합격하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공부 방법은 당장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만둬야 되는 게 이 교재가 가지고 있는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 지금 좀 특이하죠. 다른 교재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개념을 분별을 일단 해놓은 거죠. 그러면 강의자가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 개념에 대한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 부분에서 제가 이해하고 소화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일단 이 체제를 잡았기 때문에 이 체제가 하나의 자석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많은 이론들이나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응? 이쪽으로 붙여서 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체제가 돼 있으면 이 중심 코어예요. 전부 기본서 언어입니다. 이거. 기본서 단 뭐 한두 권의 언어로 형성이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쓰면 확률적으로 밀어 쓰면 바로 답이 되는 형태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들 교재 아마 표지가 아마 이 표지가 아닐 거예요. 이게 2017년에 나왔을 때의 교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교재하고 페이지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지금 이 텍스트를 어떻게 보면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유의해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 철학으로, 그 윤리학으로 이렇게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윤리학 일반은 뒤에 합니다. 일단 그 서양 철학을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나서 이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묶을 때 사실 윤리학 일반을 일단 보는 것이 보다 더 용이하기 때문에 윤리학 일반을 처음 강의한 해도 있고 이 뒤에 걸 먼저 강의한 해도 있는데 이 윤리학 일반을 먼저 하게 되면 서양 철학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자, 지금 들어가는 게, 자, 40페이지. 자, 소피스트부터 이렇게, 자, 들어가도록, 자, 해봅시다. 자, 이 판서 강의가 왜 중요하냐면, PPT가 담을 수 없는 것들을 담을 수가 있죠, 사실. PPT에서 구조화를 시킬 수는 있는데, 이론을 정확하게 알아야 구조화가 됩니다. 그리고 어설픈 구조화는 못 잡아내요, 그걸.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왜 이게 지금 구조화가 필요한가? 자, 특히 윤리학에서 구조화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윤리학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뭐 원래 이제 서양에 그 관련되는 명칭이긴 하나 제가 볼 땐 이제 뒤에 학이라고 붙은 건 바로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양이나 동양이나 한국이나 다 이 나름대로의 구조화 부분이 상당히 요구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구조화를 견뎌내면 선생님들께서 정치철학 보는데도 아주 그 구조화가 심플하구나라는 부분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구조화를 굉장히 잘 견뎌내야 되는데 자, 이 구조화 부분에 대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 객관식과 다르게 이 서답형은 자, 가와 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가와 나의 이 구조를 가지면 이건 조건이 뭐냐? 공통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와 나의 이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자, 이렇게 쓴다면 이것은 자, 차이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와 나가 같지 않다. 이거는 이제 각각 쓰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가가 있는데
이 가에 근거해서 자, 나를 써라. 이제 자, 근거해서 나를 써라. 자, 이런 어떤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구조든 이 구조든 이 구조든 원래 좋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어떤 형태의 가와 어떤 형태의 나가 나온다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가와 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가와 나의 정의를 쓸 수 있어야 된다. 점수가 높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데피니션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 각각 먼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념을 제가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이게 서답형 경험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형태가 되고 나면 이제 이 형태로 와야 되는데 결국 이 부분에 관련된 조건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가에 근거하여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의 정의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정의를 먼저 쓰고 그 정의를 포함시켜서 나를 쓰는 겁니다. 사실은 각각 봤을 때.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가가 있고 나가 있다. 가의 입장에서 나를 비판하라. 그 다음에 또 나의 입장에서 가를 비판하라 라고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구조를 갖고 있죠. 이게 전부 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조가 이제 이런 구조로도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지? 이렇게 이제 비판하라 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 이렇게 바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구조는 뭐냐면 이제 가가 있다. 그리고 이제 나와 다가 있다. 이거를 자 가로 주고 이걸 이제 A로 준다. 이제 이 A로 준다는 건 이게 말 그대로 조건이죠. 요게 이제 예를 들어가 작년 시험 문제 같은 동기화. 여기에 근거해서 결국 이제 가나다를 쓰는 거예요. 구조를 갖고 있죠. 1차적으로 이게 딱 잡혀 있어야지 시험장에서 어떻다 수행이 가능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형식입니다. 글 쓰는 형식. 선생님께서 제가 올린 답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저 그 문장 하나하나를 저는 재구성을 잘 안 해요. 그 뭐 수로 부분의 재구성은 하지 조건에 따라서. 그 문장이 전부 다 기본서 언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줄이기 때문에 확률을 바로 높여야 되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고득점을 더 받으려면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다. 그래서 특히 이게 그 어떤 그 도덕 심리학도 조금 뭐 난이도가 올라가는,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왜 이걸 노려야 되냐면 상에 관련되는 문제를 노려야 되는 이유가 이 시험은 어쨌든 최고점을 받아야 된다. 전공에서 받을 수 있는 가능한 한 아무리 높게 받아도 그의 시험 떨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구조화, 심플한 구조화가 아니라 이 구조화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1년 내도록 암기하고 1년 내도록 쓰고 1년 내도록 자료 모은 선생님들이 폭망하는 이유가 분석해보면 구조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작년보다 인원수가 떨어지면 반드시 난이도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일단 변별 때문에 그래요. 사실 작년에 한 두 군데 지역이 일단 동점자가 있어서 뽑는 인원수보다 약간 더 뽑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가 바로 변별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당연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바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윤리학 이론은 전부 뭘 가지고 있냐면 구조화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구조화의 형식이 잘 돼야 되는데 그 구조화의 형식의 전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기본서하고 원전이에요. 그럼 구조화 강사가 좀 딸린다 이러면 뭐냐면 기본서하고 원전의 이해가 딸린다 이렇게 바로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 1년 동안 저에게 어쨌든 영향을 받으면 다른 것보다는 뭐예요? 구조화예요. 성격 이런 거는 영향 받지 마십시오. 그냥 이 부분에서 보면 공부에 저는 영향을 좀 많이 받기를 바래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일단 구조화가 필요하다. 자, 소피스트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소피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어, 이 그리스는 이 신화적 세계관으로부터 이성적 세계관으로 이렇게 변화돼서 왔는데 이 모든 부분이 사실은 이 신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원적인 형태의 신이죠.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떻게 보면 신들이죠. 이런 것이 이 인간을 어떤 운명을 또는 인간의 윤리적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이 외부하고 내부 부분으로 빠져나오는데 신화에서 이성적 세계관에서 외부 부분으로 빠져나오는 학자들이 자연철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성을 가지고 이걸 봤더니 신에 의존하지 않고 이 세계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결국엔 뭐 물이다, 그다음 불이다, 원자다, 그죠? 탈레스나 헤라이클레토스나 그다음 데모크리토스나 이런 어떤 자연철학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 밖에 있는 것이고 인간 내부에 결국 이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처음 등장한 학자들이 바로 소피스트예요. 자, 이성을 쓰죠. 자, 이성을 쓰는데 이 소피스트들은 이성을 쓰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인간에게 분명히 있는 속성인 게 바로 이익과 쾌락. 그 다음에 이제 유용한 거. 그죠? 이런 거를 바로 추구해내기 위해서 이게 뭐가 된다. 이게 목적이 되고 이성이 뭐가 되냐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이. 이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이. 이 수단을 활용해서 이걸 획득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일단 지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의 유명한 소피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소피스트가 바로 자 고르기아스, 프로타고라스, 자 프로타고라스, 그 다음에 고르기아스, 그 다음에 트라지마쿠스예요. 쿠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다라고 했는데, 자 인식적 개념이죠. 인식. 이 프로타고라스는 이제 우리가 인식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안다 이런 말이에요. 안다, 뭐를 안다. 아는 게 가능해요. 이쪽은. 자, 아는 게 가능한데 자, 뭐만 자, 가능하냐면 자기 자신이 보는 겁니다. 보는 거. 그러니까 자, 개별적이고 감각적인 이런 형태의 지식이에요. 자, 이거 가능하죠. 근데 이제 뭐는 불가능하냐면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자 지식과 알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때 인간은 뭐다? 개별적이고 감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인간을 의미합니다. 자, 이 결과 도덕이나 윤리 역시도 자기가 본대로예요. 자기가 본대로 도덕, 윤리 요거를 이제 우리가 윤리 어원이죠, 그죠? 에토스, 풍습, 관례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해보면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형태의 도덕성은 우리가 뭐 안 된다? 인식이 안 된다. 요것만 인식이 된다는 거죠, 지금. 요건 인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다? 보편적인 도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타고라스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상대주의자다. 자,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상대주의자다? 도덕이나 윤리 자체가 풍습이나 관례니까 자기가 속한 문화 속에서 인식하죠. 인식한다, 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주의를 우리는 윤리학적으로 봤을 때 문화 상대주의의 시초다. 그 다음에 관습적 상대주의의 시초다. 또 번역에 따라서 관례적 상대주의의 시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프로타고라스예요. 근데 가장 뛰어난 소피스트인 게 공통적으로 지금 이성이라는 수단을 활용해서 이익과 쾌락과 유용성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주로 교육적 대상이 누구였냐면 아테네 청년들이에요. 그 청년들에게 궁극적으로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부와 권력이에요. 자금의 아테네의 상황이 지금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성이라는 수단을 활용해서 저런 것들을 바로 획득하기 위해서 프로타고라스가 가장 잘 나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학원 강사였다. 소피스트였다라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것을 획득해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앞으로는 변하겠지만 칠판과 이 강의장에 있는 강단 철학을 바로 열었던 최초의 인물이다. 이렇게 바로 보시면 돼요. 자, 이 고르기아스는요, 특히 뒤에 이제 그 프랑스 철학자들 포스트 모던에 가게 되면 이제 이 고르기아스가 다시 약간 떠오르는 형태의 그 인물인데, 인식 안다라는 건데, 고르기아스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프로타고라스하고 유사하긴 한데 알에 대해서 아예 그냥 알 수가 없다. 자, 알 수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진리, 참이죠. 자, 이런 형태의 참은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그리고 설사 진리나 참이 있다고 해도, 만약 있다고 해도 이것을 뭐 해줄 수 없다. 전달해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진리나 참을 머릿속에서 깨달았죠. 그럼 이게 뭐냐? 원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본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때 그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착안을 한 게 바로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의 디페항스라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 차연이라는 개념입니다. 차연이라는 개념.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2500년 동안 이 서양 철학자들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때 원본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이미 그 씨앗이 바로 고르기아스에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철학과를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그리스 철학의 70% 전체 서양 철학을 알면 그리스 철학의 70%를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어떤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트라지마쿠스는 뭐냐면 인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트라지마쿠스는 뭐냐면 자, 목적은 자, 저희 똑같이 목적은 저기서 말하는 바로 부하 권력입니다. 부하 권력. 그리고 이제 수단은 이제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봤는데 수단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인간의 본질이죠. 이런 형태의 본질이라고 봤는데 이 뭐로 봤냐면 힘입니다. 힘. 그래서 트라지마쿠스는 이제 플라톤의 국가 표현에도 등장을 하게 되죠. 글라콘과 더불어서. 그래서 자, 정의를 이 이후에 나오는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당히 보편적인 관점에 접근을 해요. 이 정의가 이 부분이 성립이 되려면 가지고 있는 게 다 보편성이에요. 형식 자체가. 근데 트라지마쿠스 입장에서는 이거 아니다. 자, 정의라고 한다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다. 그러니까 힘이 조금 더 센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자, 윤리에서는 뭐죠? 이렇게 되니까 보편적인 윤리는 없다. 없다. 요 보편적 윤리는 사실 이성을 통해서 그렇게 되죠. 근데 트라지마쿠스는 뭐냐면 인간의 본질이 이게 아니라고 본 거죠. 인간의 본질은 이익이나 쾌락을 획득하고자 하는 형태의 어떤 자연주의적이니까 인간의 본질은 이제 힘, 파워, 쾌락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본질인 거예요. 보편적 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이쪽은 문화상대주의, 관습적, 관례적 상대주의니까 사실은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다르고 일본의 문화가 다르고 뭐 미국의 문화가 다르면 당연히 도덕도 다르다라고 나오는 거고, 이쪽은 뭐냐면 고르기아스는 뭐냐면 아예 보편적 도덕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보편 도덕은 없다는 거죠. 상대주의죠. 이쪽은 뭐냐면 강자의 이익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목적이 다 다르고. 근데 후일에 가게 되면 이 트라지마쿠스의 주장은 결국 니체의 바로 권력의 의지 부분과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지만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토탈 이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다? 상대주의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으면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가 있어요. 상대주의자인데 이 상대주의자들의 단어들, 지금 관습이나 그 다음에 욕구나 욕망이나 이제 이런 어떤 형태의 단어들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이 영향은 부분적인 영향이에요.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결국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로 결국 주지주의적 경향으로 사실은 가게 되죠.
진리는 있다라는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진리가 있다라고 한다는 부분은 뭐가 있다? 보편적인 도덕성이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런 형태의 부분이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단어들이 영향을 조금 부차적으로는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정면적으로 바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본인들의 윤리학적 토대가 바로 성립이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윤리학에 필요한 인식론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소크라테스 들어갑니다. 자,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누굴 보냐면 소피스트를 봐요. 소피스트가 안다라는 겁니다. 근데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너희들 몰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뭘 모르느냐라고 하는,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른다. 바꿔 표현해 보면 가장 유명한 단어가 나오는데 보편적 알입니다. 이 보편적 알을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 모른다라는,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게 뭐냐면 무지의 지혜예요. 무지의 지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결국 내가 실패한 이유는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어. 내가 안다고 자만했어. 여기에 대한 자각이 무지해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무지의 지를 통해서 보편적 알을 바로 이렇게 획득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보편적 알을 획득하는 데는 뭐를 가지고 획득을 하냐면 이성을 가지고 바로 획득을 하는 겁니다. 보편적 형태의 이성을 가지고 무지의 지를 통한 보편적 알을 획득한다. 이 사람들 다 나름대로 안다는 거지. 좀 더 어렵게 들어가 보면 이게 모르는 이미 어떤 본질적인 지식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식할 수 없다는 걸 안다는 거죠. 각자 다 아는 거예요. 얘들은 다 아는데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니네들이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무지의 지를 통한 보편적 알을 바로 획득해서 들어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 보편적 알이 바로 뭐냐면 는 소크라테스의 덕 개념입니다. 는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보편적 알을 적용 내지 실천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선이에요.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의 보편적 알은 다른 말로 지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 용어로 정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 보편적 알을 획득을 하게 되면 행복이 바로 주어지게 돼요. 획득하게 되면. 그래서 행복이 주어진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무지의 지를 통해서 보편적 알을 알게 해주는데, 이제 이때 누구를 통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냐면 아테네 청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떤 형태 돈을 받았던 것들도 아니고 이 형태 부분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배운 부분이 보편적 알미라고 하는 뭐다. 뒤에 많이 쓰지. 이 결국 이게 뭐냐? 모순이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분명히 거꾸로 이야기를 해서 고르기아식으로 말하면 그 프로타고라식으로 말하면 이미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보편적인 도덕성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결국에는 어떤 개별적이고 상대적인 부분에 관련되는 관습 이런 것만 도덕성이라고 배웠어요 라고 한다면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그것이 언제나 그러한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과연 그거밖에 없는가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이 묻는 형태의 과정에서 소크라테스가 자기 스스로가 이 지혜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다 라는 비유의 삼파의 비유에서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라고 하고, 이 삼파술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변증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알렉틱 할 때 디아 이 변증술을 디아는 둘이죠. 그죠? 렉틱. 디알렉틱. 디알렉틱이라고 하는 부분이 요거는 어원이 뭐다? 로고스예요. 로고스의 어원이 이건 지금 뭐다? 이성이죠. 이건 둘이 이성적으로 뭐하다? 대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증술이라고 불렀어요. 해겔의 변증법하고는 다릅니다. 여기 변증술을 이제 다른 말로 이제 그냥 이야기를 할 때 이걸 이제 대화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대화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아이러니, 반어의 형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어를 나중에 보겠지만 이 무어의 열린 논증인 물음도 사실은 소크라테스적인 방법적인 부분에서 유사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보편적 알을 알면 뭐다? 실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무지의 질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알려준 게 아니라 스스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다 뭐다? 자발적,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면 뭐다? 는 해놨죠? 적용 실천이 가능하죠. 이거에 알미 되면 뭐가 된다? 실천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다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틀어놔도. 선생님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 시험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출제 경향이 올해 분명히 바뀔 거예요. 제 직감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뽑는 인원수에서도 문제가 생기겠지만은, 그리고 뽑는 인원수가 밑으로 낮아질 때는 결국에는 문제의 조건이 A는 A다라 안 나오기 때문에 조건을 구조화가 안 되면 반해지를 못해요. 이 부분이죠. 그죠? 여기서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다? 보편적 알미 뭔가, 덕이 뭔가, 선이 뭔가, 지혜가 뭔가, 행복이 뭔가를 이 주어지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 전부 다. 나머지는 이것을 구조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되는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편적 알미에 반대되는 상황은 개별적 알미입니다. 그 밑에 다 똑같이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덕 아님, 선 아님,
지혜 아닌. 이건 단지 뭐밖에 안 된다. 지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다? 행복이 아니라 불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쪽에 자발적 자의적 돼 있는데 이건 뭐다? 타율적인. 타의, 타율. 저쪽은 뭐다? 보편적 알미잖아. 안다죠. 이쪽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를 보편적 알물. 그럼 뭐예요 이게? 자, 무지입니다. 불행의 근원은 무지예요. 그리고 또 더 들어가면 뭐가 빠졌다? 선이 아니면 이건 뭐다? 악이 되죠. 악은 뭐 때문이에요? 무지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그죠? 자, 유명한 말이 바로 뭐냐면, 덕은 자, 그 자체로 결국 그 뭐 유익이나 무익을 할 수가 없다. 이때의 정신. 자, 제가 분명히 정신이 지혜하고 같다고 했는데 이때의 정신하고 저때의 정신하고 달라요. 요때의 정신은 뭐냐면 여기 요렇게 같아지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를 동반하는가에 따라서 자, 지혜를 동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이 숨쉬고 살아 있다면 이건 정신이 있는 거예요. 뭐를 지각하고 있다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구체적으로 딱 지각을 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관념이 되는 거예요, 관념이. 그래서 이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지혜를 바로 동반하게 되면 자, 뭐로 된다? 유익으로 된다. 근데 지혜를 정신은 존재하는데 지혜가 없다면 이것은 뭐다? 무익이 되는 거죠. 그죠? 무익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제 요 부분이 있고 자,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다? 해로운 부분이 있다. 자, 유익이 보니까 이게 이제 무익이 나오는데 자, 해로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 해로움을 만약에 동반한다면 뭐로 바뀐다? 어리석음으로 바뀐다. 자, 이 말에서 핵심은 뭡니까? 지혜죠. 지혜.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교재를 보시면 자, 주요 개념을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주요 개념을 보시면 45페이지에 자, 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편적 알의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자, 내용 자, 줄을 긋고 자, 보편적 지식이다. 자, 그리고 자, 동의어로 바로 쓰여요. 자, 개별적 사례의 동일한 것, 공통적인 하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이며 자, 의식적이고 자발적 행위라고 있죠. 자발적 자의적 행위다라는 겁니다. 관련된다. 소유한 사람은 해를 입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어떤 반론이 뒤에 나오는데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역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해로움을 당한다는 것은 여기 나오죠, 그죠? 해로움과 어리석음은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지혜를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혜를 동반했다면 해로움과 어리석음이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자, 실천, 보편적 알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과 보편적 알의 바탕을 둔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행위, 실천. 자, 지식으로 최고선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자, 덕이 지금 어떤 게 나왔다 딱 걸리는 게 자, 최고선이 나온 거예요. 최고선.
요런 게 걸려야 돼요. 선생님들이 지금 이 문장을 딱딱 보면 이제 이런 부분에 민감해져야 되는 게, 가다 보면 반복되잖아요. 그럼 어느 지점 가면 또 최고선이 나오죠. 그러면 문제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분별시켜야지? 를 생각을 일단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정의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편적 자, 개념. 자, 덕에 대해 아는 것이다. 보편적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다. 보편 개념으로서 사고하는 것이다.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로부터 모든 것의 공통적인 것이다. 획득되면 실천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건 알미다. 안다. 그러면 실천하지 않을 수 없다. 나오죠. 알미 곧바로 실천을 한다라는 거죠.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사실에 대한 인식을 넘어 영혼의 깨달음에서 비롯된 인식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지주의 윤리학의 토대가 된다. 자, 주지주의라고 불리는 이유는, 주지주의는 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덕을 실천하게 된다는 주장으로, 소크라테스는 무엇이 정의인지 아는 사람은 정의로운 행위를 하게 되어 있고, 만약 어떤 사람이 부정의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정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정의와 부정의와 관련해서. 자, 정의 하나 나오네 지금. 자, 새로운 개념이죠. 칸트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소크라테스의 모든 개념은 절대로 이거하고 떨어질 수 없어요. 칸트의 윤리학의 모든 개념은 칸트의 도덕법칙과 떨어져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심 코어예요. 이게 보편을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이 전통은 콜버그를 한번 가보십시오. 콜버그 6단계 빼놓고 어떤 것도 콜버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장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콜버그 이전에 그러면 자유주의적 전통에서 롤즈. 자, 롤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롤즈에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은 정의론이지, 그지?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보편적인 형태의 부분을 빼놓고 어떠한 개념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와 학문의 구조와 같아요. 아주 근간이 되는 거죠. 요게 잘 잡혀 있으면은 일단 독해력이 굉장히 배가 돼요. 선생님들이 계속 겉도는 이유는 뭐냐면, 뭐가 중요한지를 못 붙잡고 가기 때문이에요. 자, 다 보편적 암과 다 관련이 있다. 그러면 자, 정의라는 문제가 뒤에 계속 나오게 되는데, 선하고 이 부분을 좀 잘 구분을 시켜야 되는데, 유사해요. 그래서 선이라고 쓸 가능성이 높죠. 유사한 거에 대해서 민감해라.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온다. 정의. 이 정의는 는 올바름이죠. 이 정치 철학에서 이거 빼면은 뭐, 그죠? 자, 이 정의가 들어올 때 키워드는 모든 사람에게 요 구절이 들어온다. 적용, 실천, 행동이라는 단어가 따라 들어올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본서에는 행동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잘못하면 선으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그 역도 우리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 특히 보면 기입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선은 보편적 알을 실천 적용하는 것이다. 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 덕을 알게 될 때 발생되는 개념이다. 악은 뭐다 지금? 무지죠. 그죠? 악은 무지다. 보편적 알에 대해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 비고의적, 비자발적, 그릇된 행위와 관련된다. 왜? 보편적 알을 알아야 자발성이 형성되니까. 그죠? 무지는 뭐다? 비자발적이죠. 그러니까 타율이에요. 비자발이라고도 한번 써봅시다. 일단 뭐 무의식적 이렇게 해서 나오죠. 자, 그 다음 이제 영혼이 나옵니다. 영혼. 자, 이 소크라테스의 영혼은 이미 그 아주 넓은 의미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있다, 영혼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성적 사유를 특징으로 한다. 자, 둘째 줄에 줄 거 보십시오. 영혼은 이성적 사유를 특징으로 한다. 우리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가게 되면 이 영혼 개념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인간의 6번을 보면 별표하시고, 인간의 영혼은 태어나고 나서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왜 갑자기 이제 플라톤적인 용어가 들어왔냐면 소크라테스가 남긴 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이해하는 거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크세노폰을 통해서 소크라테스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데아의 세계 안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본질적인 어떻게 보면 세계이죠. 그죠? 자, 보편적 알을 뭐다? 획득하는 것. 확보하는 것. 획득하면 행복이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소크라테스는 다이몬이라는 주장을 해요. 이 다이몬이라는 말은 상징을 갖고 있죠. 상징은 의미죠. 상징은 이게 대부분 다 의미예요. 이제 이 정의가 신으로도 우리가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양심, 으로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개념에서 이 다이몬, 이게 나오고, 여기 이제 좋다 또는 없다,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합쳐져서 행복의 어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유데모니아라는 말이 합쳐진 거죠. 의미죠.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죠? 신이다.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신의 목소리란 말은 안 나오는데, 신의 좋은 목소리, 내 내부 안에 있는 양심이죠. 그죠? 이 보편적 알무로부터 나오는 신의 좋은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 보편적 알미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편적 알을 획득하는 거죠. 그럼 신의 좋은 목소리를 들으려면 보편적 알에서 이렇게 들리는 목소리를 들을 때, 그럼 바로 이성적인 목소리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우리 인간은 굉장히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유토피아의 어원은 요거죠. 부재하다, 없다. 그지? 토포스는 곧 장소를 나타내는데, 이유토포스니까 이제 없는 장소.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어원이 들어오게 돼요. 여기도 상징적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현실 안에서. 현상계 안에서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인데, 우리는 이제 이 어원을 행복이라고 한다라는 주지주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작년과 재작년에도 강의할 때는 두두두두두 나갔어요. 그냥 구조화를 해서. 그렇게 뭐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올해는 1, 2월달 일단 도덕발달 심리학 교과교육을 해놓으니까 3, 4월달에 보다 더 안정적으로 철학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